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행정론 제8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8장 지방정부와 주민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정학은 국가 전체를 시장, 정부, 시민사회로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그 중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지방정부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바깥에 있는 일반 주민들이 있겠죠. 대전시로 따지면 대전시민, 대덕구로 따지면 대덕구민이 되겠습니다. 그 대덕구민은 또는 대전시민은 대전시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국민 주권 시대라고 하면은 이 지방정부를 구성한 주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방정부의 주인은 시장인 것 같고 공무원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따지는 그 사람들이 다 public servant예요. servant. 이제 주민들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말로만 써본 듯이 그들은 지배자가 룰러가 되어 있죠. 그런 현실을 생각하면서도 하여튼 법상 우리 주민들의 권한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은 누구이며 어떤 권한을 가졌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주민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 그래서 이 주소가 중요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주민등록 개인에 따지면 초본이라고 그러죠. 등본은 가족 전체 세대주를 포함한 전체가 나오는 걸 등본이라고 하고요. 개개인만 나오는 것은 초본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주소를 가진 자를 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등록증을 보면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디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내가 충청도 뭐 천안에 있는데 실제 한남대를 다닌다. 여러분들은 대전 시민이 아니에요. 대전 시민은 대전시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주민등록은 대전에 있는데 서울 가서 일을 해요. 그럼 이 사람 대전 시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민의 정의를 거기 안에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가진 사람도 사실은 주소를 갖지 않더라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상은 주민등록을 가진 그곳에 주민이 되도록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연구를 했었는데, 사실은 한 반반, 예를 들면 직장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은 직장 소재지에 대해서도 주민의 권리를 좀 행사하도록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호주 같은 나라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투표할 때도 자기가 취직한 곳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월요일부터 예를 들면 금요일까지 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으로 이렇게 낮에는 그곳에 있으니까요. 밤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민은 해당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을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고, 주민이 가진 권한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이 권리는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세금을 내니까. 여러분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다 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음식 먹을 때 내는 부가세의 일부가 지방 소비세로 내려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하든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민주제, 이거는 선거를 통해서 주민 대표를 뽑는 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간접민주제로 시장을 뽑고 지방의회 의원을 뽑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또는 단체장, 시장, 구청장을 말해요. 장을 선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직접민주주의하에서는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접민주주의하에서는 우리가 뭐 그냥 선거하고
선거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하는 그런 것들 4년에 한 번 참여하잖아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나마 직접 민주제로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게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투표란 무엇인가? 주민투표는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 주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시에 커다란 그 혐오시설, 예를 들면 원자력 폐기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단체 장은 좋다고 그거 돈 달라고 하겠지만 주민들은 반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민들이 직접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게 만들자. 그래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법, 지방법이 되겠죠. 지방에만 적용되는 그 법을 우리나라는 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조례라고 하는데, 조례로 이러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주민투표에 붙이기로 지방의회에서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주민투표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사항들을 또한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법령에 위반이 되거나 재판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관한 사항,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국가의 사무에 관한 사항 할 수 없습니다. 즉 자치사무로 돼 있는 것만, 자치 권한에 있는 것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회계, 지방세, 세입 관련 사항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도 좀 해야 진정한 주민투표인데 다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뭐 이런 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만. 요 위에 있는 이런 것만 하고 실제 주민 주권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단체장이 행사하는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 공무원의 보수 관련된 사항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절음발이 주민투표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 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어떤 그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혐오시설을 가져온다든가 또는 자치단체를 합친다든가 이런 식의 정책을 추진할 때 지방 주민이 실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걸 할 수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치단체의 패치, 없애는 거죠. 분합, 합치는 거예요. 합치거나 나누거나. 그 다음에 구역 변경, 주요 시설의 설치. 예를 들면 성주에 사드 이런 거 설치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원자력 방사선 폐기물 들어가는 시설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 정책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체장에게 이거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한번 실시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환경부 장관이다, 이런 장관을 말해요. 장관들은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안전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에 대한 역할을 총괄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장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서 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표일로부터 이렇게 주민투표가 진행이 되면 30일 이내에 지방의회, 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견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단체장이 하는 거예요. 단체장이 지방에서는 대통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전시장이 똑같은 거예요. 대전시장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지하고 이제
실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동안 진행되었던 주민투표는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라든가 방사선 폐기물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요건이 있는데 이거는 주민의 청구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 단체장 직권 이렇게 됩니다. 주민이 직접 청구할 때는 전체 청구권자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 그러니까 백지에다가 이렇게 이름하고 생년월일하고 이렇게 쭉 적어서 연명을 합니다. 그 서명한 자료로 주민이 직접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장은 매년 1월과 1월 10일 주민투표 통조권자의 총수를 공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 청구권자가 누구냐면 주민투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단체장이 1월 10일 날 주로 이제 선거권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청구, 지방의회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방의회는 제적의원 2분의 1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지방의회가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체장은 집권으로 할 수 있되 그렇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의회 제적의 2분의 1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이제 단체장이 집권으로 하는 것도 이제 추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투표를. 그래서 투표 형식은 이렇게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죠. 찬성, 반대. 찬성이냐 반대냐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는 무상급식에 관해서 주민투표를 했는데 무상급식에 찬성이냐 반대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전체 투표에 이 청구권자의 투표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지 않으면 그냥 뚜껑도 열어보지 않고 찬성 반대도 안 가리고 없었던 걸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 실시 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다. 주민투표의 결과 확정입니다. 확정은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되고 3분의 1 이상이 유투표 수의 2분의 1 과반수 이상 찬성이냐 반대가 과반수 이상 돼야 확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수가 3분의 1 미만일 경우에는 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찬성 반대 모두 이건 찬성도 아니고 안 한 거랑 똑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단체장에게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로 이미 확정된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또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고 해요. 한번 한 거는 2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2년 이내에는 변경,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도록 주민 전체가 참여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못하도록 이렇게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투표다.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절은발이라고 했죠. 예산도 못하고 뭐 중요한 의사결정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하여튼 지금 걸음마지만 우리가 좀 더 지방자치가 발전되려면 제가 볼 때는 저 뒤에서 주민총회 이런 것들 이야기할 텐데 모든 권한이 주민총회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저는 지방자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이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이 단체장이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 거를 감사하도록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를 주민의 감사 청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법령에 위반했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가 되는 이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그런 처리를 했다. 이럴 때는 그 단체장 고의 사건이 발생한 2년 이내에 주민의 감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는데 예를 들면 대전시장이 뭐 야구장 건설한다고 결정했는데 거기 뭔가 뒤가 구리다. 그러면 주민들이 직접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시도의 경우에는 500명이 함께 연설을 해야 돼요.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시군구의 경우는 200명 이내의 주민의 연설로 주민의 감사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을 지방의회가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견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기관은 시도의 경우 주무부 장관이, 시군 구의 경우
특광역시장과 도지사가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감사할 수 없는 것, 감사 청구 제외 대상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저른발이죠. 물론 뭐 이거는 법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주민의 감사 청구라고 하는 게 500명 모여서 감사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전시의 경우에는 500명이 연설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거라든가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거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외 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결과의 공표, 이렇게 감사 청구가 이루어지면 시도에 대한 주무부 장관이라든가 시군구에 대해서는 특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감사 결과를 공표해야 되는데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해야 됩니다. 물론 미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감사 청구를 하고 이 대표 감사 청구를 한 대표자에게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민 소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도 소송,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 청구를 했는데 이게 정말 잘못된 게 많이 나왔다. 그럼 이제 감사라 가지고는 이 감사가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주민이 직접 그 단체장이라든가 공무원을 고발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 청구한 주민이 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 청구 60일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않은 경우, 뭐 미리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감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90일 이내에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직접 단체장이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주민 감사 청구뿐만 아니라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직접 민주제라고 하죠. 주민이 직접 하는 것이니까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단체장 또는 공무원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너 이제 단체장 그만해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이 진짜 국민의 권한이죠. 잘못한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한 시장에 대해서 소환 명령을 내리는 거죠. 주인이 너 이제 그만해, 너는 서번트인데 너 저 이상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민 소환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여러분 예상하다시피 어렵습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장과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환이 되지 않고, 우리나라 법에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정무직,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람, 선거를 통해서 내가 잘못 뽑았다 생각하고 완전히 끌어내리는 거예요. 요건, 특광역시장이나 도지사,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소환권자, 아까 그 총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민소환권자 총수의 10%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경우에는 15% 이상, 그 다음에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20% 이상이 찬성을 해야 주민소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소환이 됐는데 한다 할지라도 이제 선거를 한 것이 뽑은 사람이 주민이잖아요. 근데 1년 만에 주민 소환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민이 직접 뽑았기 때문에 이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1년 동안은 허니문을 주는 거죠. 1년 동안은 소환할 수 없도록 하고 1년 지난 다음부터 이런 요건 하에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찬성, 반대의 투표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민 소환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래서 주민 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 투표수의 50%, 엄청난 단체장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럴 때 주민 소환을 이렇게 발휘하는 거. 대전시장이 했어요. 그러면 대전 시민, 이게 전체 주민 소환권자가
대전 시민이 150만인데 그 중에 이제 선거권자가 한 뭐 60%다 그러면은 6, 5, 30, 한 100만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100만 명 중에 10만 명 이상이 주민 소환을 내요. 그래서 실제 투표를 합니다. 주민 소환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했어요. 100만 명 중에 이렇게 3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하고 실제 주민 소환에 찬성하는 사람이 50%가 넘어요. 그러면 대전시장 그 시간부로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분의 1 투표가 안 돼. 그러면 이건 아예 개표도 안 하고 그냥 현직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 결과가 딱 나왔는데 유효투표자의 2분의 1 이상, 50% 이상이 찬성을 했어요. 그럼 그 시점부터 대전시장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민 소환인데 사실은 굉장히 엄격하죠. 10만 명, 대전시만 따지면 10만 명 이상이 제기를 해야 되고 아주 굉장히 잘못한 게 많으면 군 단위에서는 이런 주민 소환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전혀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기본적으로 단체장과 단체장이 제안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또한 제안해서 최종적으로 지방의회가 땅땅땅 지방의회 의결로 만들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법인데 법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지만 조례인데 그것을 주민들도 내가 주인이니까 한번 제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건으로 보면은 광역시도는 50만 광역시도라든가 50만 큰 도시의 경우에는 전체 그 선거권자의 100분의 1에서 70분의 1 그러니까 1%에서 한 요거는 70분의 1이니까 한 1.5% 이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사람들이 연서로 청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는 50분의 1, 20분의 1 미만 연서라고 하는 거는 연판장에 이렇게 쭉 연속해서 쓰는 걸 연서라고 그래요. 이름을. 우리 요즘 식당 갈 때마다 다 전화번호 쓰잖아. 이게 다 연서예요. 그래서 단체장에게 이 조례는 제정해 주십시오. 이 조례는 바꿔 주십시오. 이 조례는 폐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지방의회로 넘어가서 단체장이 그걸 가지고 넘어가서 지방의회에서 결정을 하겠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청구 불가 사항이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주민투표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거와 관련된 조례도 제정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장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서를 써가지고 청구를 하면 단체장은 어떻게 하냐? 5일 이내에 공표를 하고 60일 이내에 주민 청구 조례안을 단체장 이름으로 지방의회에 부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방의회는 주민 청구 조례안을 의결해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결 전에 이 청구인이 주민들이 직접 했으니까 청구인의 대표자를 참석시키고 그 청구인이 왜 이런 조례를 원하는지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주민 청구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시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간접민주제 하이지만 주민 투표라든가 주민 소송, 주민 소환 또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이런 방식의 직접 민주제적인 참여가 주민에게 권한으로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8장에서는 그 주민이 지방정부의 주인인 주민이 어떠한 직접 민주주의 하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8장 강의를 끝내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전의 축구단 이름이 대전 시티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티즌십 이걸 시민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시민권, 이게 주민의 권리를 말하는 거죠. 대전 주민의 권리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우리 한남대학교가 미션 스쿨이고 여러분들이 뭐 듣기 싫지만 채플도 듣고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제 수업에서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은 제가 52년 사는 동안 제일 중요한 걸 되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대해서 알고 그 천국이 현실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는 불안과 초조함과 원망과 그리고 불평과 이런 것들 억울함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그런 것들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 땅이 하늘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중에 이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노력하시고 없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제가 공동체 행정 또는 공동체 자치 행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땅의 악한 자본주의와 권력과 돈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정말 참된 공의와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는 것이 이 땅의 하늘나라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선배들이 동참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 만들어서 좀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바울 선생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제 9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실제 수업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